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물학 신완전 정복 4장 생명과 에너지 지난 시간에 해당 작용과 TCA 사이클까지 배웠었죠. 이번에는 전자 전달계와 그리고 식물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포도당 한 개당 우리가 36개 혹은 38개의 에너지 ATP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TCA 사이클까지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ATP는 계산해 보니까 4개가 나왔죠. 4개. 지난 시간 동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나머지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포도당이 울부짖고 있죠? 가만히 있으려니까 안 되겠다. 그 나머지 에너지는 바로 우리 환원된 조효소들이 갖고 있는 거죠. 환원된 조효소 두 종류, NADH와 FADH2. 둘 다 각각 환전소인 마이토콘드리아에 가면은 현금인 ATP로 바꾸어주는 일종의 약속 어음과 같은 것이라고 했죠. NADH가 액면가가 10,000원 정도라면은 FADH2는 약 3분의 2인 6,700원 정도 약간 싼 거죠. 그죠? 자, 그래서 NADH 그리고 FADH2 얘네들이 각각 환원된 형태예요. 환원이라는 것은 전자를 얻었다는 거죠. 전자를 얻는 과정에서 받아들인 고에너지 전자를 다른 분자에게 일일이 옆으로 조금씩 넘겨주게 돼요. 바로 전자를 전달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치를 때 시험지를 앞에서 선생님이 맨 앞자리에 앉은 학생에게 주면 자기가 한 장 가지고 나머지 뒷장으로 넘기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전자 전달기에 여러 가지 효소들이 쭉 일렬로 서 있어요. 그러면 활성화된 전자를 NADH 혹은 FADH2로부터 받아서 자기가 조금 에너지를 갖고 나머지 뒤로 넘기고 조금 에너지를 갖고 나머지 뒤로 넘기고 또 조금 에너지를 갖고 나머지 뒤로 넘기고 최종적으로는 에너지 준위가 굉장히 낮은 전자가 되겠죠. 그 전자를 받아들이는 게 누굴까? 산소죠. 그래서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산소가 필요한 이유가 산소 호흡에 산소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산소를 꼭 호흡으로 그동안 얘기했던 생리학적인 호흡으로 횡격막과 갈비뼈를 움직여서 산소를 우리가 허파 안에 집어넣어서 혈액으로 우리가 산소를 녹여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전자 전달계의 최종 수용체로 쓰기 때문이에요. 다시 뒷부분 슬라이드에서 다시 이 부분을 강조드릴게요. 자, 그러면 세포호흡은 생리학적 호흡이랑 다르다고 그랬죠?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이용하여서 ATP를 합성하는 것이 세포호흡, 셀룰라 레스피레이션이에요. 이때 사용되는 전자 전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이토콘드리아 두 개의 멤브레인, 두 개의 막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바깥막, 외막, 그리고 안쪽막, 내막. 전자 전달기에 관여하는 일련의 단백질, 즉 효소들은 모두 다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 중에서 내막에 이렇게 중간에 박혀 있어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NADH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빵빵한 전자를 NADH가 뺏기고 나면 NADH는 산화가 되어서 NAD 플러스로 되어 찌그러져 있죠. 산화된 에너지를 뺏긴 폼이에요. NADH 하나당 전자를 2개를 가질 수 있는데 전자 2개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에너지가 막 뾰족뾰족 빛나죠. 에너지가 높은 고에너지 전자를 에너지 준위가 높은 하이 퀄리티 전자다. 내가 에너지 조금만 빼쓰고 다음 친구에게 넘겨야지. 조금 빼쓰고 얘가 100이라면 뭐 20 저희가 쓰고 그다음 80 넘기고 80에서 20 쓰고 60 넘기고 이런 식으로 그 비율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조금씩 쓰고 다음 단계로 넘긴다는 거예요.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이 와중에 뭐 여러 가지 여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카툰 컬리지 생화학 강의 시간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유비퀴틴이라는 그런 물질도 유비퀴틴이 아니죠. 유비퀴틴은 단백질이고 유비퀴논이라는 물질이 관여하기도 하고 여기는 사이토크롬 C라는 물질이 관여하기도 해요. 어쨌든 얘네들이 모두 다 전자를 전달하는 데 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를 전달하다가
전자를 달라고 그러죠. 윗단계 효소들이 에너지를 조금씩 다 빼먹어서 이제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전자가 됐구나. 우리는 이 전자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을 미토콘드리아 안쪽에서 막간 공간, 외막과 내막의 사이, 요 공간이죠. 여기 요 공간이요. 요 공간, 외막과 내막의 사이 공간을 우리가 막간 공간이라고 해요. 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전자전달기에 참여하는 여기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초록색으로 칠한 이 일종의 여러 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컴플렉스가 하는 일은 전자의 에너지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뽑아 먹으면서 그 전자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바깥쪽에 있는 수소이온을, 바깥쪽이라는 건 여기 시꺼먼 부분, 여기 아까 진한색 부분, 마이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 이 안쪽 부분이죠. 그쪽에 있는 수소이온을 이 막간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요. 보시면 방향성이 이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서 막간 공간으로 수소이온이 이렇게 이동하죠. 여기서도 이동하고, 여기서도 이동하고, 여기서도 이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이 안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졌어요. 일단 거기까지 기억하시고, 자, 전자가 이제 최종 전자 전달자,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전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이때 누가 이 에너지가 빠진 전자를 감싸줄까요? 전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있죠. 산소. 산소가 전자를 받아서 전자와 생화학 반응에서 전자와 수소이온은 거의 대부분 따라다녀요. 전자와 수소이온을 받아서 산소가 물로 환원되게 하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전자는 전자를 제일 좋아하는 산소가 가져간다. 그래서 물이 된다. 자, 여기까지 전자를 전달하는 이 전자 전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복합체 1, 복합체 3, 복합체 4, 혹은 복합체 2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불리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배우도록 해요. 좀 더 고급 강의에서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전자를 전달하는 와중에 수소이온이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 이 시꺼먼 부분, 이 진한색 부분에서 막간 공간, 외막과 내막 사이의 공간으로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펌핑이 되어서 이 막간 공간 안에 굉장히 많은 수소이온이 여기 쌓이게 된다는 거죠. 자, 수소이온이 쌓여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pH는 낮겠죠. 자, 수소 농도, 이온 농도 기울기, 막간 공간은 높고 이 미토콘드리아 내부 쪽은 적다. 농도 기울기가 생기죠. 미토콘드리아 막간 공간에 쌓인 수소이온은 나를 통해가 누구예요? ATPase. ATP를 합성 혹은 역반응으로 ATP를 분해하는 효소예요. 여기서는 ATP를 합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쓰이고 있죠. ATP와 포스페이트를 합쳐서 ATP를 만드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죠. 자, 미토콘드리아 막간 공간에 쌓인 수소이온이 ATPase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서 마치 우리가 댐에 물을 쌓아놓고 이 물을 방출하면서 그죠? 이 터빈을 돌려서 수력 발전을 하듯이 이 수소이온의 농도 차이가 막간 공간과 미토콘드리아 내부 쪽의 농도 차이가 마치 이 물의 위치 에너지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갇혀있던 수소이온이 얘를 통해서 ATPase를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그 에너지 차이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세포 호흡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말풍선 읽어볼게요. 해당 작용과 TCA 회로를 통해 만들어진 NADH와 FADH2, 환원된 조효소는 일종의 약속 어물과 같다. 이들을 쉽게 현금으로, 즉 세포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 형태인 ATP로 환전하려면 전자 전달기를 이용해야 된다. 전자가 전달되어서 누가 가지고 있던 전자? NADH와 FADH2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이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산소가 전자를 받아서 물로 환원되고 그래서 물이 생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한 거고요. 그 와중에
그 에너지, 쪽쪽 빨아먹은 에너지,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전자 전달기에 있는 여러 효소들은 이 막간 공간에 수소이온을 잔뜩 쌓아놓게 돼요. 그럼 마치 떼면 물을 쌓아놓은 것처럼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수소이온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 우리 세포가 필요로 하는 ATP를 합성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참 아재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아재가 아니라 거의 할배 소리인데 예전 7, 80년대 중고등학교 교실이죠. 그때는 급식이 없었고 집에서 이런 양은 도시락에 한겨울에 차가운 밥을 가져오면 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도시락을 덮였어요. 맨 밑에 있는 게 뜨거워지면 다시 위에 있는 거 바꿔서 따뜻하게 데운 도시락을 먹고는 했는데 이때는 교실이 난방이 되게 안 됐죠. 되게 추웠죠. 그래서 이 도시락을 가지고 손이 시리면 이 도시락을 가지고 어른 손을 녹이곤 했어요. 아 뜨거. 그래도 뜨거운 도시락 만지니 몸이 좀 풀리네. 나한테도 빨리 넣으면 죠 줄줄이 서가지고 그렇죠? 딴 놈들이 만져서 많이 식었지만 추위 별로 안 타는 나에게는 적당히 따뜻하고 좋네. 그렇죠? 추위를 제일 타는 사람은 제일 손이 시린 친구는 맨 앞에 있을 테고 별로 손이 안 시린 친구는 뒤에서 미지근하게 식은 도시락으로도 만족하는 거죠. 거의 다 식어서 아무도 안 거들떠보는 거의 식어버린 도시락. 자, 거의 식어버린 미지근한 도시락은 다 나한테 가져와. 나는 도시락이면 무조건 다 좋아하니까. 그죠? 아무도 안 거들떠보는 저를 쓰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전자전달계도 이와 유사해요. 여러 단계에 걸쳐 조금씩 에너지를 전자로부터 빼앗아서, 그죠? 조금씩 에너지를 따뜻하게 데워진, 뜨겁게 데워진 양은 도시락으로부터 빼앗아서 모든 친구들의 손이 다 따뜻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전자전달계도 에너지가 높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자전달계의 모든 효소들이 조금씩 나눠 가지는 거죠. 만일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한 단계로 전달된다면 열 에너지가 과잉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세포가 열이 갑자기 올라가서 세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다 빠진 도시락이나 전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최종 전자 수용체, 산소가 꼭 존재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 최종 수용체가 없으면 이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 반응을 계속 가능하게 하려면 산소가 계속 외부에서 호흡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산소가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산소가 꼭 필요한 이유죠. 그런데 산소는 위험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가 필요한 이유를 알았죠? NADH, FADH2가 가지고 있는 고에너지 전자를 전자 전달기에서 단계적으로 전달하면서 에너지를 뽑아서 이용하다가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산소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산소가 전자를 받게 되면 위험한 상태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활성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 우리가 흔히 활성산소, 그래서 ROS라고도 표현을 해요. 활성산소 스페시스, 산소 비슷한 산소로부터 유도된 여러 가지 분자들. 호흡하면 산소의 전자가 전달될 테고, 그렇다면 활성산소가 생길 테고, 활성산소가 암을 유발한다던데 숨을 쉬지 말아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활성산소가 위험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과하게 유발시킬 수 있는 과한 활동, 운동 같은 거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꼭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 산소가 전자를 하나 받게 되면은 O2가 O2- 슈퍼 옥사이드 레디칼이라고 좀 무섭게 생겼죠? 전자 하나 삼켰더니 더 땡긴다. 어디 전자 뺏어올 데 없나. 산소는 전자 하나를 받으면 안 되고 전자를 4개를 받아가지고 산소 분자 하나가 완전히 물 분자 2개로 환원될 때까지 하나만 받으면 산소 전자 맛을 본 거죠. 나머지 전자를 더 뺏어서 완벽하게 산화될 때까지만 미쳐 날뛰게 돼요. 저건 땡긴다. 어디 전자 뺏어올 텐데 산소의 맛을 본 거죠. 전자의 맛을 본 거죠. 전자를 주라. 똑같은 슈퍼옥사이드 레디칼 2개가 안 나가지고 외부에서 수소이온 2개를 받아서 재미있게도 다시 산소가 생기고 과산화수소. 여러분 어렸을 때 반바지 입고 바깥에서 놀다가 넘어지면은
무릎이 까지면 거기를 소독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옥시풀이라는 그런 약이 있었어요. 과산화수소로 이루어진 거죠. 과산화수소의 산화력을 이용해서 이제 미생물들을 죽이는 거죠. 소독하는 거죠.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님 등장이다. 과산화수소는 여기 철이온은 이가양이온과 삼가양이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철이온의 전자를 뺏어서 이가양이온을 삼가양이온으로 바꿨어요. 전자를 뺐고 H2O2는 다시 분해가 돼서 수산화이온이라는 또 다른 활성산소, 그리고 수산 라디칼이라는 또 다른 활성산소가 생겨요. 얘네들은 무지하게 무시무시한 놈들이에요. 이 페이지에 등장하는 O2- 슈퍼옥사이드 라디칼, H2O2, 과산화수소, OH, 여기 위에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산 라디칼, 이런 것들을 활성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 ROS라고 불러요. 이들의 특징은 다른 분자로부터 전자를 뺏어서 산화시키는 능력이지요. 생체 내의 지질, 단백질, 핵산 등을 산화시켜서 망가뜨리는 위험한 놈들이죠. 얘네들이 다니면서 세포의 단백질에서 전자를 뺏고 세포의 DNA, RNA, 핵산에서 전자를 뺏어서 그러한 세포 내 중요한 분자들을 산화시켜서 전자를 뺏기면 산화당하게 되죠.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포호흡 과정에서 이들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생기면 생기는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전자를 좋아하는 산소가 왔어요. 전자 전달기의 최종 효소가 생각하죠? 저 산소라는 놈은 전자 하나만 받으면 4개 다 받으려고 미쳐서 날뛰니까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할 텐데, 이 책에서 이렇게 자세히 알려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왼쪽 친구는 사이토크롬 C 억시데이즈라고 전자 전달계의 마지막 효소예요. 그리고 오른쪽 친구는 사이토크롬 C. 얘가 전자를 다른 친구한테 받아서 최종 효소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자, 나는 전자 전달계의 최종 효소인 사이토크롬 C 억시데이즈. 사이토크롬 C 억시데이즈 내부에 있는 철구리 센터. 사이토크롬 C 억시데이즈라는 이 효소는 내부에 철 이온하고 구리 이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구리 센터라고 그래요. 중앙 부분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이언 카퍼 센터. 얘가 산소와 전자 4개를 받아 물로 환원될 때까지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놓는다. 얘는 여기 전자 하나 받으면 일단 슈퍼옥사이드 라디칼로 된 후에 마구 전자를 받고 싶어서 막 날뛰려고 하는데 날뛰지 못하게 사이토크롬 C가 철이온과 구리이온을 이용해서 얘를 잡아두는 거죠. 언제까지? 전자 3개를 더 받아서 최종적으로 물로 환원될 때까지. 그래도 이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밖으로 활성산소가 좀 새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밖으로 새어나오는 활성산소는 우리 효소들이 무해한 형태로 전환한다.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H2O2, 과산화수소를 갖다가 분해하는 그런 효소. 슈퍼옥사이드를 분해하는 효소, 그리고 카탈레이즈,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 이런 효소들이 과산화수소를 얘는 물과 산소로 바꾸는 거죠.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는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산소와 과산화수소로 바꾸고,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하고 카탈레이즈라는 이 두 가지 효소들 때문에 우리는 세포 안에서 생긴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활성산소가 막 돌아다니면 우리 세포 안에 중요한 분자, DNA, 단백질 이런 것들을 산화시켜서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고마운 효소들이에요. 자, 전자 전달기에 대해서 너무 설명이 장황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전자의 최종 수용체로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산소는 완전히 환원되어 물이 되기 전까지는 위험하다는 것. 자, 이제 그만 ATP 생산 계산하고 이 장 마무리하죠. ATP 생산 계산을 하자는 거죠. 포도당 1개가 산화되어 생긴 10개의 NADH와 2개의 FADH2, 여기 오타가 있네요. 다음에는 꼭 이걸 고치도록 할게요. 를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기에서 ATP로 환전하면 어떻게 될까? 자, NADH는 전자를 전달하면서, 전자 전달기를 전달하면서 NADH에서 빠져나온 전자 2개가 전자 전달기에서 전달될 때 수소이온 10개 정도, 대충 계산하는 값이에요. 10개 정도가 미토콘드리아 막간 공간으로 수송되고,
이 10개의 수소이온이 다시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여기 ATPase를 통해서 들어올 때 수소이온 3개당 1개의 ATP가 합성된다. 그러니까 10개니까 대충 ATP 3개 정도가 합성된다고 계산해요. 반면에 FADH2는 액면가가 좀 낮다고 그랬죠. NADH가 10,000원이면 얘는 6,660원, 6,700원. 약 3분의 2 정도. 그렇죠? 혹은 뭐 6,000원. 이 수소이온 입장에서 보면은 수소이온 NADH는 10개를 이동시키는 데 반해서 FADH2는 6개 정도밖에 미토콘드리아 막간 공간으로 이동을 못 시켜요. 6개가 통과하면은 ATP가 약 2개 정도 만들어진다. 10개가 통과할 땐 3개. 그래서 NADH는 하나당 수소이온 ATP 3개, FADH2는 하나당 ATP 2개 정도 합성한다고 우리가 어림짐작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0개의 NADH, 해당 작용 2개, 아세틸-코에이 생성 과정 2개, TCA 회로에서 6개와 2개의 FADH2, TCA 회로 2개로부터 10 곱하기 3, 2 곱하기 34개의 ATP가 추가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해당 작용과 TCA 사이클에서 만들어졌던 4개의 ATP에 더해서 총 38개의 ATP가 이론적으로 생길 수 있는 ATP 최다 생산량이라는 거죠. 자, 해당 작용에서 만들어지는 ATP 2개, TCA 회로에서 ATP 2개, 전자전달기에서 최대 ATP 34개, 모두 합쳐서 이론적으로 최대 38개의 ATP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여기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세포 종류에 따라서 세포질에서 해당 작용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NADH가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기로 전자를 전달할 때 할인되는 경우도 있어서 할인. 여러분들 뭐 외국 여행하실 때 왔다 갔다 환전하면 환율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죠. 어떤 경우에는 환율이 뭐 좋거나 뭐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환율 차이가 심각하게 나서 돈을 몇 번 환전했더니 내 돈이 점점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세포질의 NADH가 미토콘드리아의 NADH로 1대1로 교환되지 못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NADH 대신 FADH2로 할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세포질의 NADH는 ATP를 2개밖에 못 만들어서 이론적 최대 ATP 생산량이 38개가 아니고 2개가 모자란 36개가 되는 거죠. 세포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똑같은 NADH인데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NADH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건 어떤 세포에서 그렇다는 거죠. 세포질의 NADH가 귀한 근육세포, 심장세포 이런 데서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에너지를 보낼 때 NADH가 할인되어서 이 책에는 잘 간단하게 표현을 안 했지만 세포질의 NADH가 미토콘드리아의 FADH2로 할인되어서 교환되게 돼요. 이 더 자세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생화학을 강의할 때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8, 또 중요한 얘기가 나요. 38ATP든 36ATP든 이 숫자는 NADH와 FADH2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즉 수소 농도 기울기가 100% ATP 합성에 쓰인다는 것을 가정할 때의 값이다. 실제로는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ATP 합성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뭐 월급 받으면 월급을 전부 다 쌀을 사는 데만 쓰지는 않죠. 월급 뭐 100만 원 받아서 쌀 5가미 가만히 사고 나머지는 돈을 안 쓴다. 그러지 않죠. 월급 받아서 쌀도 사고 휴대폰 이용 요금도 내고 교통비도 쓰고 그죠? 밥 사 먹을 때도 있고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미토콘드리아 막간 공간에 생성된 수소이온 농도가 100% 전부 ATP 합성에 쓰인다고 가정했을 때 38 혹은 36 ATP 세포 타입에 따라서 이게 합성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최고 수율이죠. 실제로는 피로부산 수송, 인산 수송, 다른 수송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36 ATP보다는 적은 양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아요. 자, 지금까지 전자전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엔 광합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자, 다시 얘기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에너지의 도움 없이는 살아나갈 수 없다.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우리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으로 탄수화물을 만들어 놓으면, 탄수화물 뭔지 배웠죠? 동물들이, 메뚜기와 같은 초식 동물들이 그 탄수화물을 먹고 산다. 자, 메뚜기, 우리는 코로 호흡하지만 메뚜기는 배에 있는 기공으로 숨을 쉬죠. 산소가 안으로 들어가죠. 탄수화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지금까지 배운 해당 작용 TCA 회로 전자 전달기를 이용하여서 ATP로 바꿔서 먹고 산다. 그렇죠? 산소가 그때 필요한 이유죠. 호흡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 광합성에 물이 필요한 이유. 광합성 할 때는 물이 필요해요. 이 산소 호흡할 때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물이 필요한 이유는 역시 또 전자가 관여하죠. 물에서 전자를 뽑아내서, 물을 쪼개서 그 안에 있는 전자를 뽑아내요. 빛을 받아 전자를 잃은 색소에 전자를 주기 위해. 무슨 소리냐? 광합성을 하는 식물의 엽록체에는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어요. 엽록소라는 색소. 물론 다른 색소도 있지만 빛 에너지를 받으면 이 색소를 이루는 분자의 클로로필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런 분자에서 전자가 밖으로 뛰어나가게 돼요. 이렇게 뛰어나가요.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서. 빛을 받아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 전자의 에너지를 전자라면서, 마치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NADH나 FADH2가 가지고 있던 전자의 에너지를 전자 전달계에서 조금씩 뽑아 먹었던 것처럼 똑같이 빛 에너지로 통해서 색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준위가 높아진 전자의 에너지를 조금씩 빼먹으면서 역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거. 전자전달기와 비슷하죠?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 색소에서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자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전자가 빠진 빈 구멍을 누가 메꿔 와야 돼요. 다른 전자가. 그 전자를 누가 메꾸냐? 물을 쪼개서, 다른 효소가 여기 존재해서 물을 쪼개서 여기서 전자를 뽑아서 색소의 전자가 빠진 자리를 메꾸게 되고, 그 전자는 다시 또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튀어나가게 되고, 계속 반복되면서 물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이 그림이 좀 죄송합니다. 적절치 못해서. 광합성 반응은 크게 전반전인 광의존 반응,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Light Dependent Reaction. 어떤 책에서는 명반응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명반응, 빛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후반전인 광독립 반응, 빛이 필요 없다는 거죠. Light Independent Reaction. 예전에는 암반응이라고 불렀는데, 만약 암반응이라고 하면 꼭 어두워야지 암실에서만 일어나는 반응으로 착각하기 쉽죠. 그게 아니고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빛이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광독립 반응, Light Independent Reaction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아요. 예전에 저희 학교 때 다닐 때 암반응이라고 Dark Reaction이라고 배운 거 실제로는 어두울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빛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전반전과 후반전은 광의존 반응과 광비의존 반응, 광독립 반응은 각각 다른 곳에서 일어나요. 전반적인 광의존 반응은 염록체 안에 쌓여있는 이러한 구조인 틸라코이드가 쌓이면 그라마라고 했죠. 틸라코이드 안에서 진행되고, 그리고 광독립 반응, 광비의존성 반응은 스트로마, 염록체의 안쪽 공간에 있는 여러 효소들이 맡아서 진행해요. 다음 페이지에 전반전인 광의존 반응부터 알아볼게요. 전반전 광의존 반응, Light Dependent Reaction.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식물세포가 가지고 있는 엽록체 안에 틸라코이드. 자, 빛 에너지를 받았죠? 빛 에너지가 왔어요.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빛 에너지를 받으면 P680, P700이라는 관계의 중심 효소가 있어요. 680하고 700은 뭐냐 하면은 숫자는 얘가 가장 잘 받는 빛의 파장이에요. 얘는 680나노미터 정도를 가장 잘 흡수해서 680이고, 얘는 700나노미터 정도를 잘 흡수해서 P700이에요. 어쨌든 파장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쭉 오고 있던 P680에 있던 전자가 쭉 하고 위로 올라간다는 게, 이게 실제로 공간적으로 천장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색소들이 흡수한 빛 에너지가
퐁당퐁당 여기 P680 말고도 여러 가지 효소가 있어요. 이웃의 색소에 전달하다가 최종적으로 클로로필인 P680에게 넘겨준다. 그렇죠? 비에너지를 딱 받아서 처음에 다른 색소가 받았다가 에너지가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P680이라는 색소로부터 전자를 흥분시켜서 밖으로 뽑아내기에 딱 적당한 정도의 빛 에너지로 줄어들었을 때 그때 P680에서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미토콘드리아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가 빵빵한 전자를 여러 가지 효소들이 여기 있죠. 전자 전달기에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전자 전달기와는 다른 효소들이 있어요. 비슷한 요소겠죠. 전자를 받아서 쭉쭉 넘기면서 그 에너지 차가 조금씩 줄어들 때 그 에너지 차이 줄어드는 걸 이용해서 뭘 하냐? 이 바깥에 있던 이 색깔의 부분에 있던 누구를? 수소이온을 어디로 이동시켜요? 어디로? 요 틸라코이드 막 안쪽 부분, 틸라코이드 안쪽으로 수소이온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P680이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광계 포토 시스템 2라고 하는데 이게 왜 2냐? 이쪽이 먼저 발견이 돼서 이쪽이 1, 이쪽이 2인데 실제로 작용하는 건 2에서 먼저 작용을 해요. 광계 2에 P680에서 빠져나온 두 개의 전자는 물 분자가 쪼개지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물 분자가 쪼개지죠. 물 분자 쪼개지면서 나온 전자에 의해서 보충된다. 이때 산소가 발생됩니다.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발생되는 이유가 바로 물이 쪼개지기 때문이죠. 어쨌든 P680에서 유래된 활성화된 전자는 전자 전달기를 거치면서 에너지를 조금씩 잃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필라코이드 내강 안쪽 루멘으로 수소이온이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자는 다시 광계 1의 P700에서 빠져나간 전자의 자리를 메꾼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도 똑같은 광계 포토 시스템 1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어떤 다른 색소가 에너지를 받으면 옆으로 넘겨주고 그때 에너지 양이 빛 에너지 양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P700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빠져나갈 만한 딱 맞는 수준의 에너지가 됐을 때 그때 P700에서 다시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요. 전자 두 개가 빠져나간 P700의 이 빈 부분은 누가 메꾸냐? 아까 광계 2에서 왔던 그 전자들이 전자 전달기를 거쳐서 에너지 준위가 떨어져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나? P700으로 가게 돼요. 자,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죠. 또다시 P700에서 나온 전자 두 개, 활성화된 전자 두 개는 이번에는 뭐를 만드는 데 쓰냐? 자, 우리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쓰였던 주요소는 NAD 플러스하고 NADH였죠. 이번엔 NAD에 인산이 하나 붙어있는 NADP가 쓰여요. 거의 기능은 같아요. 거의 기능은 같은데 우리 세포 내에서 NADP하고 NADPH하고 NADH 두 개를 페어를 각각 따로따로 우리가 유지하는 이유는 이따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NADP 플러스가 NAD 플러스하고 거의 비슷한 놈이에요.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어있다는 게 다를 뿐. 얘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누구로 환원돼요? NADPH로 환원돼요. NAD 플러스 환원 효소에 의해서. 이 NADPH는 나중에 광비의존 반응, 후반전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합성하는 데 쓰여요. 왜냐하면 NADPH가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자를 넘겨주면서 다른 물질들을 환원시켜서 다른 물질들이 더 큰 분자로 합성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자, 광계 1에서 P700에서 빠져나온 활성화된 전자는 나중에 요긴하게 쓸 NADPH 조효수를 만드는 데 씁니다. 자, 어쨌든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이 틸라코이드 내막으로 전달된 수소이온들은 마이토콘드리아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ATPase가 있어요. 물론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ATPase와는 조금 달라요. 수소이온은 ATPase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서 그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마치 댐에 물을 쌓아놓고 볼을 터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전시키는 것처럼
ATP를 합성하게 된다. 댐에 가둬놓은 문을 발휘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과 유사해. 역시 마이토콘드리아와 마찬가지로 수소이온 농도 기록이가 에너지원으로 쓰여서 ATP를 합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반전인 광의존 반응은 우리가 써머리 하자면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쪼개서 산소를 만들었고 전자를 전달하는 와중에 전자의 에너지가 조금씩 낮아지는 그걸 이용해서 수소이온을 이동시켰다가 수소이온을 다시 밖으로 방류하면서 ATP를 합성하고 그리고 관계원에서 전자를 뽑아내어서 NADPH를 만든다. 다 중요한 거. 산소 만들고 물을 통해 산소 만들고 NADPH 만들고 그리고 ATP 만들고. 왜? 이 NADPH와 ATP가 후반전에 쓰이게 되니까. 자, 전자전자계 전반전에 중요한 산물은 NADPH, 환원력을 가지고 있는 거. 남한테 전자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딴 놈한테 전자를 주고 자기는 뭘로 산화된다? NADP 플러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ATP. 광합성이라는 게 작은 분자들을 쭉 연결시켜가지고 큰 분자를 만드는 작업인데 당연히 에너지가 들겠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레고 블록을 조립해가지고 모형을 만들 때도 에너지가 드는 것처럼 ATP 에너지가 사용되고 그때 뭐 레고 블록은 그냥 붙지만 뭐 플라스틱 모델, 뭐 밀리터리 플라스틱 모델, 뭐 탱크 같은 거 만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이런 작은 부품들을 이어붙이기 위해서 뭐 본드 같은 것이 필요하죠. NADH가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비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분자들을 연결시켜서 큰 분자들을 만들기 위한 전자를 주는 그러한 본드 같은 역할. 그래서 NADPH와 ATP가 첫 단계 광의존 반응의 주된 산물이다. 그렇죠? 그리고 물을 쪼개서 산소도 역시 생성되게 된다. O2, NADPH, ATP, 광의존 반응 전반전, 광합성의 전반전에 중요한 산물이에요.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됐나? 자, 그러면 이제 후반전 볼게요. 후반전. Independent reaction. 광과 무관하다는 거죠. 빛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빛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자, 전반적인 광의존 반응은 앞에 이제 좀 복잡하게 그려놓았지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 분자에서 나온 전자를 활성화시켜 전자 전달기를 통해 전달하면서 전자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ATP와 NADPH를 만드는 과정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의존 반응의 생성물 ATP와 NADPH,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이용하여 후반전 광독립 반응에서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 탄수화물을 만들어낸다. 여기 NADH가 얘기하고 있죠. 우리 전자전달계,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에서 쓰였던 NADH. 이 NADPH는 나 NADH와 거의 같은 게 아니라 아예 같아요.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 NADH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로 환전되지만 NADPH는 자신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큰 분자를 합성하는 일을 하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NADPH와 NADH는 액면가가 거의 같은 그러한 약소고음인데 NADH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로 환전되어서 현금을 만드는 데 쓰이고 NADPH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빵빵한 전자를 이용해서 큰 분자를 합성하는 일을 한다. 자, 그래서 실제로 세포에서 이건 쓰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NAD 여기다 이렇게 괄호를 씌우면 농도라는 뜻이죠. NADH 비율은 세포 내 비율 NAD 플러스와 NADH의 비율은 높아요. 이게 약 700 정도. NAD 플러스가 NADH보다 약 700배 정도 많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얘가 계속 존재해야지만 글라이콜라이시스도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이게 계속 존재해야지만 NADH가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NADPH는
P 그리고 하나 쓰지 NADPH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지 태블릿을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얘는 비율이 반대로 0.005 누가 더 많아요? NADPH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가 NADPH의 레벨은 높게 해서 합성해서 사용되니까 얘는 높게 유지하고 얘는 반대로 NAD 플러스 레벨을 높게 유지해서 TCA 회로 그리고 글라이콜라이시스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NADPH나 NADH나 거의 완전히 같은 놈이지만 얘네들의 농도를 서로 다르게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의 시스템을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산화환원상 NAD 플러스 NADH 그리고 NADP 플러스 NADPH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을 비슷한 시스템인데 얘를 따로따로 유지하는 이유가 얘네의 농도를 별도로 관리해야지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NAD 플러스 NADH 커플은 주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드는 데 쓰이고 그리고 NADPH는 어디 쓰여요? 다른 큰 분자를 합성하는 데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화학책을 살펴보시면 주로 큰 분자를 합성하는 그런 동화작용에서는 주로 NADPH가 쓰이고 큰 분자를 쪼개서 작은 분자로 만드는 이화작용, 캐타볼리즘에서는 주로 NAD 플러스 NADH 커플이 주로 쓰이게 돼요. 자, 광합성의 두 번째 시스템 후반전인 광독립 반응은 염록체의 스트로마 이 안쪽에서 일어나요. 자, RUBP,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 6개. 왜 6개냐 하면은 이게 하나씩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6개로 그려요. 그건 여러 번 들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자, 6개의 RUBP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탄소 몇 개예요? 탄소가 6개. 6개니까 6 곱하기 6, 36개예요.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 1번 탄소와 6번 탄소에 각각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어요. 자, 6개의 CO2가 들어가면서 얘가 12개의 PGA, 3-포스포글리세레이트라는 놈으로 쪼개져요. PGA, 포스포글리세레이트. 글리세레이트는 탄소가 3개죠. 탄소가 3개인데 12개로 쪼개지니까 역시 탄소의 개수는 같죠. 36개. 36개. 이때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얘네들을 붙여가지고 다른 큰 놈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ATP가 필요하고 그리고 NADPH의 환원 능력이 필요해요. NADPH가 마치 플라스틱 모델을 만들 때 작은 부품을 이어 붙이는 본드 역할을 하는 전자를 줄 수 있는 물질이겠죠. NADPH가 다시는 NAD 플러스로 산화되면서 전자를 주는 거죠. 그래서 ATP의 에너지와 NADPH를 전자를 받아서 12개의 PGA가 다시 자기들끼리 막 쑥닥쑥닥 여러 가지 반응을 거쳐서 뭘로 전환되게 되냐? 12개의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드 PGAL. 우리 앞에서 나왔던 그 PGAL과 같은 그런 문자예요. 글라이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드. 그렇죠? 이게 글리세레이트가 알데하이드로 되려면 약간 환원돼야 돼요. 환원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PGA는 PGAL로 환원될 땐 누가 산화돼야 되죠, 옆에서. 그렇죠? 고스톱 칠 때 내가 돈을 따려면 남이 돈을 잃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NADPH는 NADP 플러스로 산화되는 거죠. 12개의 PGAL은 여기서 10개와 2개로 나눠져서 10개와 2개로 나눠져서 서로 다른 운명을 겪어요. 자, 이 2개는 뭉쳐져 가지고 한 개의 포도당, 실제로는 한 개의 포도당이 직접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문제가 만들어졌다고 포도당으로 전환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탄소 3개짜리가 뭉쳐져 가지고 한 개의 육탄당인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10개는 다시 또 자기들이 재조합을 거쳐서 3개짜리 10개니까 탄소가 30개죠. 얘가 다시 재조합을 거쳐서 3개짜리를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붙이고 이어가지고 5개짜리, 탄소 5개짜리 6개로 만든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거죠. 여기도 탄소 30개, 여기도 탄소 30개. 6 곱하기 5, 10 곱하기 3 똑같죠. 그래서
12개의 PGAL이 10개는 RUBP를 다시 만들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하는데 사용하고, 거기서 2개는 쪽 빠져나와가지고 당을 합성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6개의 CO2가 들어갈 때마다 한 바퀴 돌 때, 한 바퀴라고 하면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이든 6개의 CO2가 들어갈 때마다 당이, 포도당, 육탄당이 하나씩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세한 메커니즘은 굉장히 복잡한데 나중에 생화학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광합성의 알짜 반응은 물이 쪼개지죠. 물이 쪼개지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CO2,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고체의 형태인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와중에 물이 쪼개지면서 산소 분자가 생기게 되죠. 산소 분자가 생기게 되면 우리 호흡을 하는 마이토콘드리아는 그 산소를 이용하고, 그죠? 결국은 광합성은 비대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6개를 고정.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걸 고정하는 거죠. 육탄당 하나를 만들고 물에서 산소를 유리해내는 과정이다. 그러면 식물세포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ATP와 NADH는 어디서 왔냐고? 식물세포가 역시 광합성만 하는 건 아니죠. 식물세포도 똑같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마이토콘드리아도 있어요. 그래서 식물세포도 똑같이 해당 작용과 TCA로 전자전달기를 통해서 ATP도 만들고 NADH도 만들어요. ATP도 만들고, 그죠? 그래서 식물은 광합성만 하는 게 아니다. 식물도 역시 산소 호흡을 한다. 그래서 식물이 많은 숲에 가면 삼육육 하면 식물에서 산소가 나와서 좋다고 하는데, 밤에 해가 떨어질 때는 해가 없고 달이 뜨면은 더 이상 빛이 없기 때문에 산소가 안 만들어요. 얘도 똑같이 산소를 호흡해요. 산소를 써요. 그리고 CO2가 밖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삼림욕을 하려면 해가 뜰 때 낮에 가는 것이 좋다. 그죠? 자, 여기서 루비스코라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효소. 여러분, 제가 동물세포 가지고 주로 일을 했는데, 동물세포에서 단백질을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리해보면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류. 점 하나하나가 각각 다른 단백질이고, 이 점의 이 면적이, 혹은 이 세기가 단백질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을 분리하는 실험 방법으로. 그런데 제가 옆에서 일하던 다른 실험실에 일을 도와줘서 식물세포 걸 분리해서 봤더니 자잘한 단백질은 많은데 한 단백질이 그냥 무지하게 많게 떡으로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바로 루비스코라고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굉장히 큰 단백질 효소예요. 여기 보시면 막 누더기처럼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은 서브유닛, 굉장히 많은 단위체로 이루어졌어요. 얘가 하는 일은 바로 광합성 암반응의 첫 단계, 둥둥 떠다니는 CO2를 고정해서 RUBP로부터 PGA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효소예요. 광합성의 후반전 광독립반응의 첫 단계를 촉매한 루비스코노이시다. 내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지 못하면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은 당연히 존재하지 못하죠. 굉장히 위대한 놈이죠. 루비스코놈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당연히 식물 샐러드도 못 먹고 암소 채끝 등심도 못 먹죠. 그래서 얘가 우리 자연계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CO2를 갖다가 공중에 있는 CO2를 고정해서 지구상의 생물 시스템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루비스코가 많아야지만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그 온실가스로서의 CO2도 절감시킬 수 있고, 그죠? 굉장히 중요한 효소. 우리 인간이 정말 절을 할 정도로 고마워해야 할 그런 효소예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